안녕하십니까. 생활보건건강관리 7차식 구강검진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강의하게 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학교실의 진보영 교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연령대별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또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내 나이 때 꼭 어떤 것을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더 관리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꼭 필요한 구강 검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목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좋은 국가 검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검진의 역사, 그리고 국가 건강 검진의 효과, 그리고 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검진을 받을 때의 주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구강검진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구강검진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국가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이 어떻게 발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혹시 지금 대부분 20대이실 텐데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보통 건강검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건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의 예방과 또 조기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검진의 목적이 예방과 발견이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검진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어떤 상담도 받고 신체 검사도 받고, 또 다양한 뭐 혈액 검사를 아니라 또 영상 촬영도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질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증상자, 그러니까 질병이 전혀 사인이 없는 그런 사람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더 중증의 질환이 되게 되면 치료 효과도 좀 안 좋아질 뿐더러,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게 건강검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죠. 그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는 어떤 자기가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검진은 다르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별 검사라고 스크리닝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스크리닝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팔로우업하는 사후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하게 되면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어떤 질병의 위험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 테스트의 결과가 바로 질병으로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심층적인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사후 관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의 위험군이다. 그러면 너는 확진을 하기 위해서 사후 관리 팔로업 테스트나 아니면 팔로업 뭐 스크리닝 이런 것들을, examination 이런 걸 더 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은 이런 선별 검사와 사후 관리 두 개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그 국가 차원의 검진의 시초는 결핵과 기생충 검사입니다. 이게 1950년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25 발발했던 해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때 결핵이나 기생충 검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산간 지역이나 이런 취약 지역에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것들이 가서 이런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신체 검사 규정이 이제 문교부령 15호로 1951년에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장, 보통 이제 직장이죠. 그런 데 있는 16일 이상의 사업장에서 검진을 받는 게 1953년에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건강 검진의 획을 긋는 것은 여기 1980년에 교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저희가 약어로 공교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1980년대에 시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우리 올림픽 있었을 때는 여기 피부양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그 사람들의 배우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쭉 진행돼 오다가 1990년에 이 암 검사가 이 공교 의료보험에 도입이 되죠. 상당히 의미가 깊은 그런 게 되는데, 요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1995년 저희가 인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때 전 국민의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 근무하는 분이고 근로자이고, 지역 가입자는 직장 없이 지역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떤 그 특정 암 검진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5대 암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5대 암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요런 것들이 쭉 인제 그 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2005년에 건강검진제도 개선 사업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강검진 기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제도가 좀 틀을 더 확고하게 마련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인지기능 장애 검사라는 게 70세와 74세에 간단한 구두로 질문하는 테스트를 도입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제1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라는 게 5년 단위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게 됩니다. 구강 부분에서는 어떤 큰 이슈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모든 치과의원이 에서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강검진 기관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어느 병원이든 어느 치과의원이든지 가도 구강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0년부터는 이게 지정제가 폐지되고 반드시 교육을 이수한, 그러니까 이제 공단이나 이런 데서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있는 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구강검진도 성인과 노인과 일반에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와 아동이 있는데, 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나는 일반만 하겠다, 어디는 영유아만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영유아는 조금 더 다르죠. 관리를 한다던가, 또 우리 쪽에서는 소아치과나 이런 거를 전공한 선생님들이 영유아를 다루는 데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이제 많이 2010년에 변동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굉장히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도 상상이 나오겠지만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현재는 신생아부터 학교 들어가기 직전 아동에 굉장히 집중해서 한 8번 정도 해 주는 것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의료 보험 가입자 말고 2010년 이후에 어떻게 되면 의료 급여 대상자까지도 건강검진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 2016년에 제2차, 그다음에 뒤에 가서 2021년에는 제3차,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또 하나 2016년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게 뭐냐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 사업입니다. 이건 여성가족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뭐 가출 청소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새는 대안학교 아니면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도 학교는 다니지 않죠. 그렇지만 그 청소년들도 일반 학생 검진과 동일한 내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요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수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나이대에 해당되는 2019년에는 20세에서 30대 청년들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고, 또 하나 아까 암 검진에는 5개라고 그랬는데, 2019년에 폐암이 하나 들어가서 현재는 6가지에 대한 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차 건강검진 종합계획에 2021년에 수립되었는데, 이때는 특히나 영유아 건강검진의 교육 주기라든가 횟수가 조금 더 변경이 되고, 우리 쪽에서는 보통 그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2세, 4세, 5세 했습니다. 근데 2, 4, 5세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3세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 이유에서 3세가 빠졌는데, 보통 우리 쪽에서는 영유아의 유치열 완성 시기가 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행스럽게도 2022년에 3세가 들어가서 현재는 이렇게 네 가지 연령대에서 골고루 건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셨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전생에 걸쳐서 굉장히 신생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까지 전생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빈도로 많은 항목을 대해서 검사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좀 해외 사례랑 비교하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의 추이인데, 실제적으로 2008년부터만 자료를 쭉 보게 됩니다. 보통 요게 이제 파란색 선이 그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보시면 약간 시작이 2008년에 한 65% 시작해서 거의 코로나 2019, 2022 요 라인에 조금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약 한 70%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그런 수검률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고, 괄목할 만한 것은 이 영유아인데요. 시작할 때는 35% 정도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의 한 8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부 차원에서는 이 어떤 것을 시행했을 때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잖아요. 국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으니까 또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필요한 상담이나 교육도 하면서 더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좋은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요 회색이 암 검진인데, 암 검진은 약간 한 40% 수준에서, 그리고 조금 이제 올라가면은 최근에는 한 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국가 검진이거든요. 구강 검진 보시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20% 선에 머물러 있었는데 거의 뭐 플래토를 그리죠. 그래서 2020 에도 한 25, 26%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떤 노력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검사를 잘 왜 안 받을까? 뭐 이런 것들, 문제점에 대한 진단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 어 지금 이제 20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 구강검진,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고 내가 내 구강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과에 뭐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 건강 검진에 있는 일반 구강 검진도 꼭 받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괄목하게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영유아 구강 검진이죠. 시작된 게 이게 거의 3%였습니다. 3%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2021년에는 거의 한 50%가 넘죠. 그래서 한 45에서 50까지 해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 게 영유아 건강검진 구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더 요새는 아이들을 적게 낳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오늘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1 년에 한 번 정도는 일반 구강검진을 받으시도록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수검률 비교를 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18년에 나온 자료이긴 한데,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실제적으로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도 차이가 날 뿐더러 장애인에 비해서 비장애인이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애인의 검진 수검률이 한 64%, 비장애인의 수검률이 한 77%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 또 거기 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인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약 이런 부분이 좀
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권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강검진 수검률은 일반 검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 한 70-80% 넘어가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마찬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런 국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요게 2011 년하고 2019 년을 비교한 것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검사 대상자 혹은 검진의 유형 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에 걸쳐서. 그래서 평가하기는 어떤 상해 주기에 따른 국가 검진 체계 구축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또 보시면 국가 건강 검진을 하는 요양 기관이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현재 2019년 기준에서 41%, 상당히 많은 수의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어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게, 물론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 이런 것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예를 들어서 의원 같은 경우 27%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치과 의원은 68%나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관이 검진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검자들이 검사를 안 받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병의 조기 발견, 또 이거를 조절이나 치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아지는지를 봤을 때 대표적인 만성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를 봤을 때 보니까 치료율도 그렇고 조절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고혈압도 당뇨도 나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런 그 계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성 질환의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또 국가 암 검진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기의 진단, 그리고 그러니까 조기의 병원 방문율이라든가, 또 보는 게 뭐냐면 5년 생존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최근 그 요 대장암은 한 77%, 상당히 좋은 거죠. 조기 방문을 통해서 위암은 73, 간암은 60% 정도가 의료기관 조기 방문을 하였고, 그다음에 이 5년 생존율도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 검진 수급률이 일반 검진에 비해서 좀 낮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높이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수검자들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뇨, 고혈압 주로 주요 만성 질환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도 여기 표준화된 사망률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줄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조기에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율도 줄어드는 양상. 지금 당뇨인 경우에 한 5% 그쵸?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은 8%, 8.7은 9% 정도니까 상당히 이게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사망률과 관련돼서도 실제 보시면 위암, 또 자궁경부암, 간암 이런 것들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죠. 그렇지만 대장암과 육방암은 좀 예전에 비해서 늘는 양상을 보여서 2011 년에 비해서 2019 년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국가암 검진에 포함된 5대 암종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럼 가까운 몇 개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민간 보험으로 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크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제 우리 국가 암 검진과 관련 비슷한 차원에서 유방 및 자궁경부암에 의한 사망 예방법이라고 그래서 BCCMP 있습니다. 여기 1990년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라고 하는 데서 주로 이제 저소득층 그리고 어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고령자 또 하나는 소수민족 그래서 무슨 인디언이라든지 아니면 알래스카의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난 그 퍼버티 레벨에 따라서 유방 및 자궁경부암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의 목적은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암이 생긴 이후에 사망률을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CDC 미국 CDC의 이제 그 화면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2017에서 2022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에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보는 그런 그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요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저도 이제1 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맘모그램으로 X선을 쬐는 게 과연 이게 암을 찾아내기 위한 건가? 아니면 이거에서 암이 더 유발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의아한 생각을 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커튼이 굉장히 그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내가 누르는 버튼이 과연 암을 디텍트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이거에 의해서 암이 유발되는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거죠. 이런 그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론 이 X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요인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했을 때는 이 사람의 삶의 그 삶을 연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훨씬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앤 베네핏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 봤을 때 어느 연령대까지는 확실히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대장암 검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80세 이상 노인이 인제 뭐 대장 내시경을 한다 그랬을 때는 실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렇게 고령자한테는 좀 권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그 대장 내시경을 해서 어떤 암종이나 아니면 전암병소를 찾아내는 비율에 비해 그거를 이제 내시경을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뭐 자기 럽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게 리스크 앤 베네핏을 따져 봤을 때 큰 이득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연령대에는 요거를 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개발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내셔널 헬스 서비스 NHS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통 1차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우리가 GP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 진단이라든가 예방 상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적으로는 이제 그 정부 주도로 건강 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 그러니까 헬스 서비스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죠. 영국에는 이 UKNSC 그러니까 National Screening Committee라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라는 게 1996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들은 어떤 건강 정책이나 또 건강 검진하는 기관의 퀄리티 컨트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영국의 국가 건강 검진의 목적은 그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조기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랑 조금 많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캔서 스크리닝, 암 검진에서 보시면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바울 캔서 이런 것들을 특정 연령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죠.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건강검진의 종류가 우리나라와 상당히, 그러니까 의료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건강검진의 종류가 우리나라 유사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보험 조합이 운영하는 건강센터, 진료소에서 실제적으로 피보험자 그 가족, 우리랑 비슷하죠. 우리가 아까 피부양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건강 진단과 건강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사후 관리, 아까 팔로우 프로시저는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랑 비슷한데, 여기는 목표 질환이 우리랑 다릅니다. 질병 이전 단계 대사 이상 증후군, 뭐 비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위주로 보는 거고, 이 부분이 우리랑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40에서 74세 그 피부양자를 위주로 하게 되고, 어떤 건강 검진을 받아서 아까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비만인 사람이 거기에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인 비만 예비군,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그룹,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비만인 이런 사람들 리스크 어프로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인 관리, 그리고 보건 지도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것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까 40에서 75세 연령의 피보험자, 피부양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검사 항목도 보면 우리나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과 추가 검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 여기는 근데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유아 건강검진이라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어떤 시정촌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요 부분은 어떤 시정촌의 시책에 따라서 검진의 주기라든가 항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대상자의 선정 그리고 보건 지도의 구분은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주로 시키는, 아까 그 예비군에는 모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그룹 면접을 한다든가 개별 면접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어떤 관리라든가 추가적인 3개월 지원을 더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는 실제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뭐 일본, 영국,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대만을 쭉 한번 비교해 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기준을 어떤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인가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지 한번 쭉 우리가 평가해 본 것인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그다음에 일본은 또 뭐 고용주 기반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민간보험과 일부 국가보험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이제 가입을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의 이 명칭도 좀 다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이제 원칙이,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어떤 일정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건강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본다면, 일본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어떤 지원, 그다음에 상담 뭐 이런 것들,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요렇게 좀 다르고요. 대만 같은 경우 만성 질환의 조기 발견이 어 목적이고 원칙이고, 영국은 위험 요소 관리,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 어프로치, 그다음에 미국은 순수하게 개인의 건강 관리,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질환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상당히 많고요. 그쵸? 고혈압, 뭐 당뇨, 인지장애의 정신 건강까지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중에서는 어떤 치매, 그러니까 인지장애나 정신건강까지 커버하는 거는 또 영국은 65세에서 74세, 74세를 치매까지 넣었어요.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랑은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건 국가의 사정이나 어떤 원칙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상 연령 보시면 우리나라 아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19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그다음에 일본은 40에서 74세, 대만은 40세 이상, 그다음에 영국은 40에서 74세 무증상자. 그리고 74세 이상은 그달이 나 더 받고 싶다 요청하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12개월 이상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 대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보시면 그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과 원칙 그리고 목표 질환에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에 약간은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는 이런 것들로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에 맞는 국가 건강검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검진의 주요 내용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대상이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수년도랑 짝수년도에 조금 제공해 주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지역 가입자는 세대주와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 받는 것이고,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비사무직 전체, 그다음에 뭐 경영에 따라 사무직 뭐 요렇게 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에서 74세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인제 홀수년이 되면,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올해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분들이 끝자리 2468 인 부분이 인제 해당이 되겠죠. 요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비용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매달 인제 그 소득에나 아니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을 하고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20에서 64세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의 국가 건강검진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강 검진을 포함한 일반 검진이 있고요. 아까 국가 암 검진 사업과 같이 하는 암 검진,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이 영유아 건강 검진에도 역시 구강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2, 3, 4, 5세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검진은 이거는 교육부의 소관이고요. 학생박 청소년 건강 검진은 여가부 소관입니다. 근데 요 두 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볼 거는 일반 건강 검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건강 검진에서는 크게 공통 검사 항목이 있고요. 또 성별, 연령에 따른 검사 항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건강검진의 공통검사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면 이게 뭔가 굉장히 많은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만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 있을 때 뭐 BMI 이렇게 해가지고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장과 체중, 그러니까 몸무게와 키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비만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데, 그럼 왜 허리둘레를 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외국 성인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BMI가 비만도랑 굉장히 딱 맞아떨어져 들어가요. 근데 동양인들은 이거 내장 지방, 왜 저희 학생도 보니까 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는데 "너 그렇게 마른 애가 왜 다이어트를 하냐?" 그랬더니 복부 지방,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약간 내장 지방이 허리둘레가 뚱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둘레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력 검사, 청력 검사 일반적으로 하죠. 그리고 인제 소변 검사로 하는 신장 검사 이런 게 있고, 여기 인제 오른쪽에 보시면 항목들이 있어요. 뭐를 하는지. 보통 혈액 검사를 많이 하죠. 여러분이 '아우 저 피를 왜 이렇게 많이 뽑나.' 뭐 이렇게 보실 텐데 실제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혈액 검사를 하는 게.
그래서 빈혈, 그러니까 뭐 당뇨도 보고요. 그다음에 간 질환, 뭐 신장까지 다 보기 때문에 혈액을 많이 뽑아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그 구강 검사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그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인제 그 같은 검사 센터에서 안 하고 또 따로 옆에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해서 안 간다. 이런 얘기도 하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구강 검진을 통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것은 성별, 연령별의 검사를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특정 연령 아니면 특정 성별에서 호발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검사 항목이 있고 어떤 목표 질환에 따라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다시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 골다공증 그리고 이상지질 검사를 남자 같은 경우에 24 세부터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실제적으로 남성분 중에서 비만이거나 아니면 고혈압 뭐 아니면 지질 이상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만성 질환들이 상당히 젊은 나이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24 세부터 하고 여성은 40 세부터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따로 하시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정신건강과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검사도 따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활습관 검사는 이제 식이, 영양 뭐 이런 것들 운동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통 커먼 리스크라고 해서 우리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좀 문진으로 하지만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사는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생후 14 일부터 71 개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직전까지 총 8 차례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따라서 꼭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 질환도 굉장히 넓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달 장애, 정신 지체, 자폐 이런 것들이 조기에 발견을 하면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좀 성장 이상이 있어도 또 발육 지원이라든가 또 과체중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아동에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또 수면 돌연사 여러분 이제 부모랑 같이 잘 자다가 자고 날 때 애가 갑자기 사망했다. 이거는 뭐 어떤 그런 잘못된 윗자세로 잔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영양 교육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영양급필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잘 섭취하지 않는 아동한테는 어떻게 잘 먹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의 이상이나 구강 질환 검사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돼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양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은 그래서 정기 검진이 상당히 영유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주기가 아이들 그 예방 접종 굉장히 많이 하러 가는데 거기 접종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쭉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한 게 영유아 건강검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개를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강 쪽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4차가 이제 18에서 29 개월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권장하는 것은 돌 때 12 개월이 돌이잖아요. 돌 기념으로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18 개월이 되면 약간 늦은 면이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18 개월이 되면은 고집이 세져요. 그래서 그리고 뭐 분리되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 그리고 애들이 한 18 개월쯤 되면 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여러분 치과 가 보는 게 굉장히 유쾌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 누웠는데 선생님이 불 팍 켜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8 개월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본에서도 18 개월에 하고 그래서 원래 인제 가이드라인이나 뭐 미국이나 이래서 권장되는 12 개월이 아닌 우리는 18에서 24 개월을 처음 한다. 요렇게 인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이제 5 차, 6 차, 7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과 별도로 구강 검진은 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문진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문진은 크게 우리 뭐 영유아든 성인이든 다 이런 4 가지 영역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가 치과의 병력과 증상, 그다음에 구강위생 관리, 식습관, 불소의 이용, 이렇게 4 가지를 각 연령대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암 검진도 있죠. 보통 이제 육대암에서 폐암은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조금 나중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나라 이제 암 발생률을 봤을 때 어 남성에서는 제일 많은 게 위암이에요. 위암이 1, 2, 대장암이 2, 여성은 아무래도 갑상선, 그리고 유방암이 2 위, 그리고 세 번째는 대장이죠. 그러니까 은근히 대장암이 남성에서 높고 여성에서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은 특이하게 갑상선과 유방암이 1, 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 발생의 국제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표준 인구로 보정해서 우리나라의 암 발생은 인구 10만 명당 289.3병. 그래서 OECD 평균 300명보다 낮은 수준이죠. 실제적으로 이 값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음, 남자의 경우 대부분 OECD 국가에서는 전립선암이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는 아까 위암이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폐암이 조금 더 우리 높게 나타났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게 유방암인데, 우리나라는 아까 자료에서도 갑상선암, 두 번째가 유방암,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서 약간 국가 간에도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 검진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좀 고연령층, 단 여성은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이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암 검사는 한 40세 이상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암은 이제 남녀 40세 이상의 2년 주기로,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암은 복부 초음파랑 뭐 혈청 검사 요거 하게 되는데, 만 40세 이상의 남녀로 간암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6개월 주기로 좀 하게 되고, 대장암은 1년 주기로. 근데 이제 만약에 검사했을 때 요거는 1년 주기로 하는 것은 대변 검사이고, 양성 판정 시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변 검사, 분변장혈 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장암 검사 항목은 우리나라는 아직 대변 검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방암은 유방 촬영, 그다음에 자궁경부세포, 그다음에 이제 요게 가장 최근에 들어간 폐암은 만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한해서 저설량 흉부 CT로 2년에 한 번 검진하는 것이 국가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검진 항목이 되겠습니다. 학생 검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 요거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걸 다 합쳐서 모든 검진을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검진은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고1 이렇게 하면 3년 주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지정된 검사.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학생 때 뭐 "어떤 치과에 가서 검사해 와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들인데, 여기에는 조금 특징적으로 보통 학생 검사에서 하는 거 다 하고, 그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염과 감염성 질환 요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질환 의심자 대상 확진 검사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나 만성 질환을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앞으로는 이런 학생 건강 검진, 뭐 학교방 청소년을 합쳐서 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획을 짜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은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실제적으로 아까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지 월드와이드웹 nhis.or.kr 여기에 가시면 건강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그 밑에 들어가면 검진기관 찾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기관, 그다음에 우수 검진기관 조회라는 게 또 따로 틱하게 하고 게 있는데, 그건 이제 검진 기관 평가를 또 국가에서 따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기관은 우수 검진 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서 가시면 돼요. 연락을 하시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강 검진도 여기 구강 검진에 우수 검진 틱했더니 여기에 한 군데 어떤 교정치과인데 우수 검진이고 구강 검진할 수 있고 매 주중에 언제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럼 내가 대상자인지 문진표는 어딘지 여기도 역시 그 누리집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를 따라서 나의 건강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틱하시고, 그다음에 건강검진 정보 조회에서 여기 검사 대상 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진 및 평가 도구 작성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강검진, 국가 구강검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내 구강검진 따로 해야 되는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좀 오래된 데이터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그 검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구강검진 효과를, 그러면 치아후식 유병자율이라는 건 뭐냐면, 충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여기가 이제 Y축이 퍼센트죠. 그래서 치아후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정기군이라는 정기 검진을 하는 군, 문제군이라는 그렇지 않은, 뭐 문제라는 표현이 좀 이러니까 하여간 정기 검진을 하지 않는 비정기 검진군이 되겠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식 유병률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조골 흡수자 30% 흡수 정도 되면 치조골이 이렇게 잇몸이 있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원래 레벨에서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치과에 가서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데, 봤더니 정기검진군이 비정기검진군에 비해서 흡수율도 역시 적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도 구강 검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기 구강 검진이죠. 그냥 한 번 가서 띡 받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군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을 입증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국가 구강 검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는 생애 전죽이니까 영유아,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학생, 성인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이 요 영유아, 성인, 여기 노인을 노인도 성인이죠. 노인을 포함한 이분들은 이제 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학생은 현재는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어떤 국가 구강검진을 통해서 어떤 것을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지나 뭐에 따라서 무엇인가에 따라서 제공해 주는 검진의 내용이나 그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또 다 줄 수는 없죠.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나라의 목표 질환을 설정하는 건강검진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것은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목표 질환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특수 장비나 이런 게 아닌 또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췌장암 같은 경우에, 이건 좀 다른 예이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암 검진에 넣으면은 그냥 비용만 들이고 제대로 발견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어야 되는 어떤 적절한 선별 검사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하고, 또 어떤 아주 먼 데 있는 아니면 큰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검진 기관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검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이 더 많아야 되죠. 이걸 하나 해봤자 소용이 없고 아니면 손해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비용 대비 너무 비싸도 안 되고, 어떤 요만큼의 돈을 넣었을 때 검진을 했을 때 이득이 이렇게 높아야 비용 대비 효과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목표 질환을 정하는데, 구강에서는 자 봅시다. 이거는 이제 연령대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은 유치예요. 유치의 오식은 보통 아이들이 6개월부터 해가지고 한 6세 전부터 이제 이가 갈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가 썩는 게 여기 한 2, 3세 요 1세, 4세부터 해서 또 갈죠. 6세부터는 이를 가니까 요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쇠퇴해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유치.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어요. 어릴 때는 유치인 경우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그 밤색선 요렇게 되는 거는, 얘는 보니까 한 10살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해서 쫙 올라갔다가 점점 쭉 플래토를 그리다가 나이가 드니까 쭉 떨어지는 패턴. 이거는 영구체예요. 이가 썩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6세부터 이가 나서 이가 썩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또. 그래서 이건 영구치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요 보라색, 얘는 보니까 한 30세부터 40세부터 점점점 올라가서 쭉 가네. 이것은 뭐냐면 잇몸병, 치주 질환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러면 이 연두색은 뭘까요? 나이 들으니까 많아지네? 이거는 뭐냐면 무치아기예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왜 틀니 있었죠? 틀니 장착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서 구강병은 이런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 연령에 걸쳐서 꾸준히 많이 발생되고 어떤 그런 거는 유치나 영구치에 이런 우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장년층에서는 치주 질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치주 질환이 중장년층에서 생기긴 하지만 젊은 층에서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시작은 사춘기 때부터 된다고 하죠. 그 호르몬의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치아 오식증과 치주병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목표 질환을 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구강검진의 목표 질환은 치아 오식증과 치주병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도 치아오식증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거는 월드뱅크에서 나온 건데 글로벌리하게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구강병이에요. 오랄 디지즈는 다른 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뭐 정신질환, 심혈관계 질환, 뭐 당뇨, 암, 뭐 호흡기 질환, 이런 5대의 주요 질병을 다 합친 것보다도 구강병의 유병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게 구강병이 맞고요. 그중에서 치아오식증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도 높고 어느 연령층이나 다 발생되죠. 유치면 유치별로, 영구치면 영구치별로. 그다음에 치아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회적 부담도 굉장히 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치아오식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요런 것들일 거죠.
좀 까맣게 그리고 뭐 파열이 있네? 이게 썩었네? 볼 수 있죠. 그런데 요런 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아이스버그처럼 초기 단계 요런 것들이요 잘 파보면 여기도 우식이 생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진으로 눈으로 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 얘기한 건강검진에서 목표 질환으로 하는 거에 타당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치질병.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요양급여로 를 지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치질병, 잇몸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치아후식이 제일 높은 질병이었는데 최근에 갈수록 치질병이 그러니까 1 위로 다 올라섰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치질병으로 인해서 치아 발고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노인들의 무치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잇몸병을 통해서 그냥 치아가 쑥쑥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거론했던 치아후식증, 치질병이 충분히 우리가 목표 질환으로서 건강검진에서 국가 건강검진에서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보시면 상당히 보통 일반적으로 요런 지금 상태도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이거는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우리가 충분히 제대로 된 잇 닦는 방법이라든가 치과에서의 뭐 스케일링이나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이 상태를 원래로 회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골소실량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재밌는데 실제적으로 연간 골소실이 한 0.1mm 정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적절한 잇몸 관리를 하는 데서 0.03mm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골이 뼈가 소실되면 더 이상 막 차오르기는 힘들죠. 요새는 뭐 인공뼈를 넣는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걸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보면 지금 치석이 이렇게 심하게 이 부분이 끼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봐도 치석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잇몸이 이렇게 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잇몸 뼈가 그러니까 뼈도 많이 내려가 있을 뿐더러 치아 뿌리도 노출되어 있고 이만큼 이제 그 치석이 빠진 부위가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까맣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뼈는 지금 이 밑에 있죠. 이렇게 내려가 있는 뼈는 더 이상 차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은 치아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으로 그냥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조기의 검진이나 검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치질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건강검진의 주요 내용을 실제적으로 검사 결과 통보사라든가 여러분이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치과에서 검사를 받으면 이게 뭔지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육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영유아 건강검진입니다. 그 영유아 검진은 아까 이제 4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검사 결과 통보사가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종합 소견. 의사가 판단을 해서 너는 좋다. 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돼. 아니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 있게 돼요. 그리고 너는 뭐 질환이 뭐가 의심되니까 더 사후 관리로 더 확진 검사를 받아라. 아니면 후속적으로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치아 사이가 좀 썩은 것 같고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서 병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습관으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생활 습관 개선 필요칸에 쳐 있게 되는데 이건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개선된 서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치아가 있죠. 유치는 지난번에 몇 개라고 그랬죠? 20개의 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개의 치아를 예쁘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썩었다 아니면 요거 좀 썩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다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선별 검사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네가 몇 개 썩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쵸? 썩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치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다는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동에서는 특징적으로 치아후식 위험도라는 거를 뭐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런 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위험도 평가를 최근에 새로 넣었어요. 그래서 건강 신호등이라고 이제 주의 뭐 노란 거, 파란 거, 뭐 동그라미, 세모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미리 사전에 해 가야 되는 문진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치과 병력과 관련된 거, 시기, 그다음에 위생 관리, 불소 이렇게 네 가지 범주에 따라서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아이의 원령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가 젖병을 떼었는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호자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의 부모나 형제 자매의 충치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최근에 저희가 새로 넣은 건데 나중에 설명드린 어떤 리스크 평가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충치가 있는 게 왜 중요한가? 보통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눠 먹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충치, 썩은이가 현재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러니까 충치, 치아후식이 생길 환경을 조성된 사람하고 이제 뭐 다들 원치 않던 타액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교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부모나 형제 자매의 현재 치료해야 될 치아후식이나 충치가 있는 애들이 우식이 생길 위험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가 전반적으로 건강합니까?" 이거는 왜 꼭 물어봐야 되냐면 어떤 전신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약을 먹을 수도 있죠. 근데 뭐 항생제나 이런 거 좀 쓰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쓴 약을 잘 못 먹으니까 거기다 뭘 탈까요? 설탕이나 이런 달달한 걸 넣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해서 이런 쓴 약을 많이 먹는 아이들 중에 우식이 좀 많이 생긴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문항에 넣어서 요거를 가지고 아까 이제 위험도가 나오잖아요. 위험도, 우식 위험도라는 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신호등을 표시해 주게 돼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이제 고위험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현재 충치가 있는 거 고위험, 부모나 양육자가. 그다음에 간식을 여러분이 이제 뭐 달달한 설탕이나 이런 거를 얼마나 드시는지 모르는데 보통 식사 사이에 4회 이상이면 하이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 단 음료나 이런 거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루에 4번 이상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이가 잘 썩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동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빨대컵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식사 시간이나 그 사이에 너무 자주 사용한다. 병이나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있는 우유병이나 빨대컵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쭉쭉쭉 빨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상적으로는 우리가 봤던 지난번에 화이트 스팟 이렇게 입술 제끼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 아니면 눈으로 띄는 치면세균막이 있는 경우에도 고위험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적절한 예방 관리를 해 주면 위험도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불소를 적절히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기 검진을 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도를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로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위험군은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되는가?
우선 저희 연구는 정기 검진을 주로 하면서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여기 적극적으로 뭘 할 필요는 없는데 하루에 2번 반드시 불소를 포함하는 치약을 가지고 이를 닦아주고 적절히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걸 골라 먹어야 되는지 상담을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중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6 개월에 마다 정기 검진을 하는 게 좋고요. 식이 상담이나 이런 건 똑같지만 예방 서비스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치면 세마, 치아 홈 메우기, 그다음에 6 개월마다 불소 도포를 하는데, 불소 바니쉬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매니큐어처럼 이렇게 치아에 발라주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봤더니 약간 이렇게 치아에 쏙 들어가는 어떤 그 디펙트가 생기고 우식이 생긴 것 같다. 그러면 그거는 수복을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고위험군은 보통 3 개월마다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더 적극적으로 불소도포도 3 개월마다 하는 거, 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검사 결과랑 문진 결과를 가지고 이런 로직에 따라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인 검진 결과 통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유아랑 비슷합니다. 영유아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좀 그 뭐 검진의 종합 소견이나 판정은 비슷하지만 결과 부분에서 좀 몇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표를 또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치과 방문, 뭐 치아 통증, 만성 질환 뭐 이런 거 있는지 여기 문진 결과를 가지고 검사 결과표에 표시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여기는 치아오식, 그다음에 여기는 잇몸병, 그다음에 여기는 치면세균막. 치면세균막 검사는 모든 연령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만 40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은 여기 있는 것처럼 위생관리, 불소, 설탕 섭취, 흡연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생활 습관 위험도를 통해서 자기가 다음번 검진 전까지 하고자 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세우실 수 있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나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자 하는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반 구강건강 결과 통보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성인 구강검진 문진 문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여기 보통 이제 최근 1 년간 검진을 예방 관리 목적으로,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방이나 아니면 진짜 검진을 위해서 간 적이 있냐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과, 그러니까 구강과 관련된 만성 질환이 많은데 그거를 물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2 가지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느냐,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느냐.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런 만성 질환,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의 잇몸병도 잘 생길 뿐더러 만약에 치료를 받더라도 그게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치료라는 것은 잇몸병이 이제 치주 질환에 있어서 잇몸 관리를 그 치료를 받다 하더라도 잘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 질문들, 최근 3 개월의 그 경험은 의사가 정확한 진단명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아가 쑤시는데 뭐 욱신욱신 아프다. 아픈 적이 예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반드시 나중에 그러면 더운 거를 먹을 때 아프냐, 찬 거를 먹을 때 아프냐, 그거에 따라서 치수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때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저희가 전문가가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자기 건강이 나쁘다고 그래요. 뭐 보통이다. 우리가 이제
그 중용의 미덕을 삼는 민족이라 그런지 보통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좀 솔직하게 진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조하는 게 잠자기 전 칫솔이죠. 왜냐하면 잠잘 때는 타액 분비량이 줄어들죠. 그러고 입안에서 굉장히 세균들이 많이 활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자기 직전, 이것은 표현은 잠자기 직전이지만 마지막 식사가 끝나고 나서 입안을 깨끗이 관리하는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실이나 치간솔을 쓰는 게, 치간솔이나 치실이나 치간솔 쓰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잇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떤 중요한 건강 행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구강 건강 행동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식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몇 번 먹느냐. 4-4번 이상이 하이 리스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나 과일 주스만 먹는데?" 과일에도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건강 행동에서 담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 안에 착색도 많이 되고 치석도 많이 낄 뿐더러 잇몸 상태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반드시 끊도록 권하는 그런 나쁜 건강 행동 중에 하나가 흡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진 결과가 어떻게 판정되든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느 상태인지 아실 것 같아서 그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정상 A, 정상 B, 뭐 주의, 치료 필요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이제 검사 결과를 받아보면 도대체 정상 A가 뭐야? 정상 B가 뭐야?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죠. 정상 B면 A는 아니니까 뭔가 약간 좀 나쁜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 A, 정상 B 이거 좀 모호하고 수검자가 도대체 좀 알 수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그냥 양호, 이건 다 좋다. 검사 결과 현재 상태 잘 유지하고 그냥 특별히 할 게 필요 없는 양호. 그다음에 주의는 약간 예전에 정상 B에 해당되는 건데, 어떤 식단 상담이나 예방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자.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현재 맹출 중인 치아, 그러니까 치아가 난다는 거, 맹출은. 현재 나고 있는 치아는 실제적으로 치아가 단단한 상태에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입안에 올라와서 점점 더 그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중인 치아는 굉장히 약해요. 무르고. 그래서 잘 썩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때는 예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의. 그래서 치과에 가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라, 이거 주의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영유아랑 일반은 좀 나눴는데, 명확하게 치과에 가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성인 검진에선 질환이 의심되니까 확진을 위해서 치과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라, 이거고요. 그다음에 치료 필요는 지금 당장 너 가서 치료해야 돼. 그러니까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게 치료 필요해요. 근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똑같은 이렇게 평가 기준을 하려고 했더니, 소비자들을 검사해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애가 질환 의심이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화들짝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정밀 검사 필요를 통일을 해서 영유아는 이렇게 세 개, 양호, 주의, 정밀 검사 필요, 성인은 양호, 주의, 질환 의심, 치료 필요, 이렇게 구분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판정 기준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 치아 오이식 발생 위험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주의가 있고, 현재 치료를 받은 치아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주의냐?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치아 오이식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또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의인 거고요. 아까 정밀 검사 필요는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어떤 생활 습관의 위험도가 있을 때는 혹시 뭐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일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성인인 경우에 실제적으로 성인에서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심혈세균막 검사, 아까 생애 저는 40-40 세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개선 요망이
뜨게 되면은요. 실제적으로 질환 의심에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치과에 가서 어느 정도 어 제대로 이제 잇몸이나 이런 게 이상이 없는지 좀 정밀 검사를 받도록 요하기 때문에 질환 의심이라고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수검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참여한 연구 결과로 이제 제공된 것인데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받았을 때 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건강 검진이 어떻게 발전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오늘 수업을 마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그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그 보호자들한테 이제 이런 것들이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 보시면 이제 이 돌 주의, 돌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한테 그 시간을 정해서 관리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잠자기 전에 어 아이들한테 이제 뭐 우유나 이런 것들 계속 물고 자게 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을 정해서 먹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빨대컵이나 놀이기의 사용법 이거는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유병이나 이런 그 시피컵 이런 거에 과일 주스나 당분이 든 아니면 설탕물 혹은 꿀물을 넣어서 먹여도 되나요? 답은 아니죠. 충분히 배웠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놀이개 젖꼭지에 대해서 공갈 젖꼭지 혹은 놀이개 젖꼭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간혹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이거를 물리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운다 하면 집어넣고 뭐 하면 집어넣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의 사용을 좀 자제를 해 줘야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놀이개 젖꼭지를 계속 빨고 있으면 이렇게 넣는 순간 애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빨게 되죠. 그럼 너무 과한 행동을 해서 중이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귀 중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놀이개 젖꼭지는 가능한 좀 시간을 줄여서 아니면 일정한 시간만 꼭 필요할 때만 쓰고 너무 자주 쓰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자주 소독을 해서 깨끗한 상태에서 빨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강 관리할 때는 이가 없더라도 잇몸도 젖은 꺼지로 닦아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유를 하고 나서도 입안에 우유나 이런 것들이 머물지 않도록 뭐 그 보리차나 아니면 끓인 물을 식혀서 먹이라 이런 내용도 있고 또한 아이들한테 칫솔을 내 치약을 아주 소량만 묻혀서 딱 꼭 닦아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의 치아가 나면 반드시 칫솔로 닦아줘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교육자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육 자료는 조금 더 수검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무엇을 봐야 되는지 내용이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요 밑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참여형으로 '나는 무엇을 줄여 보겠어요.' 아니면 '뭘 실천해 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하루에 두 번 불쏘시하고 이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밤중에 수유를 안 하겠다. 그다음에 자이리톨 정제 복용은 보통 이제 자이리톨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60% 이상의 고농도 들어있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만약에 자이리톨을 먹일 때는 이런 정제를 사서 먹이겠다는 거고 요새는 캔디 중에서도 자이리톨이 이렇게 그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먹이겠다는 걸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실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검사를 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6 개월 혹은 1 년간은 이런 걸 해 보겠다.' 하게 이렇게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정리한 요거는 또 다른 교육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00 ppm 이상의 불소를 연령대별로 적정량을 사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교육 자료가 있고요. 그럼 성인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한테는 두 가지의 교육 자료가 제공될 수 있는데요. 우선 올바른 치면 세균막 관리, 그래서 어느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닦아야 되는지, 그리고 치간솔 사용법, 저희가 치실 사용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이 있고 구획을 나눠서, 그죠? 칫솔 머리 하나 10초 닦고 어금니 쪽 닦고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눠서 닦는 것들의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치실 사용법에 대한 것들이 두 번째 교육 자료에 들어 있게 됩니다. 성인의 잇몸병 건강 관리와 관련되어서 제공되는 두 번째 교육 자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나는 어떤지 체크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잇몸병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크게 9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잇몸이 부어 있는가? 띵띵 부어 있는 거죠. 잇몸이 가려운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가? 그다음에 이가 이제 빨갛게 그 부으면 빨갛게 되죠. 보통 이제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목에 물렸어요. 그러면 그 목에 물린 부위가 어떻게 되죠? 붓고 열도 나고 가렵고 빨갛게 되죠. 그거 똑같이 잇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 내가 잇몸병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이게 더 심해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입에서 고름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입에서 고름은 잇몸병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뿌리 부분에 여기 이제 이 뿌리 이 안에 치수라고 있는데, 신경 펄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탈이 나면 여기에 이제 또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 뿌리 근처에서 고름주머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오리진에 의해서 생긴 고름주머니인지는 평가를 해 봐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잇몸 고름이 생기는 것도 잇몸병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치아가 길어진 느낌이라는 건 뭐냐면, 잇몸뼈가 녹아서 내려앉죠. 그다음에 잇몸도 퇴축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길어 보여요, 치아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단단한 걸 먹기 힘들거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가 아파요 할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아 우리 이가 썩었나?' 보는 게 있고요. '혹시 잇몸 때문에 나쁜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잇몸뼈가 내려앉았으니까 치아가 흔들리겠죠. 보통 치아가 흔들릴 때는 우리가 평가를 기준이 3개가 있는데, 이 이렇게 좌우로 1mm 정도 흔들리는가? 그럼 1도. 2mm 흔들리는가? 2도. 위아래로 흔들리는가? 3도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은 거의 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잇몸에서 염증이 심해지면 입냄새도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구강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그 내장이 안 좋아서 뭐 간이 안 좋다든가 뭐 여러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의 잇몸 입냄새의 원인이 뭔지를 전문가 상담을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안에 끈적거리는 건 뭐냐면,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 가지고 끈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잇몸이 안 좋아졌나?'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신체 건강과 잇몸 건강이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보면 제대로 된 잇 닦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치과나 이런 데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죠. 연 1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에 가서 정기적인 스케일링 같은 거 하시는 것들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행동을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금연상담 1544-9030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금연 클리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도받는 것들을 권장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두 번째 성인 대상 교육 자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향후 발전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화할지 한번 예측해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이런 건강검진을 자리 잡게 한다는 이런 비전하에 크게 이제 목표를 두 개로 잡고 있습니다. 뭐냐면 의심질환자인 건강위험군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검사를 받고 이제 데이터가 국가에 쌓이게 되죠. 그랬을 때 만약에 약간 리스크가 높아진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문자로 오더라고요. 너가 지금 그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어떤 팩터가 높아지는데 한 번 더 검사를 받아봐라.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게 실제적으로 그 이런 시스템화돼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점점 강화하겠다는 목표 하나랑 그다음에 그 건강검진 결과 정보를 이용해서 더 이런 것들을 더 이용자를 더 늘리는 게 또 새로운 두 번째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추진 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을 누구나 부담 없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접근성. 그다음에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신뢰성.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건강한 생활 실천. 만약에 아까 뭐 잇몸 건강이 안 좋은데 흡연자예요. 그러면 금연을 하게 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죠. 이런 활용성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한 체계성 요런 것들을 추진 과제로 해서 실제적으로 2025년까지 달성할 다양한 그런 그 과제들과 세부 과제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핵심 과제에서 몇 가지 어떤 거를 주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보시면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 대상으로는 어떤 폐기능 안저검사 도입 추진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검진의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게 상당히 어떤 비용적인 면도 있고 또 그 리스크와 베네핏도 저울질해 봐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못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을 점점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개인의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내가 검사한 결과를 이렇게 축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다음에 검진 그거의 타당성 평가 및 검진 기관의 질 관리 관련 요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직접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마 건강검진 마이데이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2022년에 나온 그 기사인데 뭐 의료 마이데이터 마이헬스웨이를 시범적으로 개통을 해서 아무래도 이제 누구든지 편하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검사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점점 더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국가건강검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다 마쳤는데요. 제가 그 한 강의의 내용이 여러분이 조금 더 현명하게 국가건강검진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한 가지 구강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를 권고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